예, 주택관리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민법 강사 신의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론 다 빼고요. 예, 바로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세요. 교재 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목 자체가 민법입니다. 그래서 신의영 선생은 민법 선생이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민법입니다. 민법으로서 여러분 시험 과목 중에 제1과목이죠.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의 과목이 민법인데 민법이다라고 하는 거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법인데요. 민법이 특히 법과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우는 게 이 민법이에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민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민법이 모든 법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법이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삼수변에 갈 것자. 여기 합성화돼 갖고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문자 또는 불문법 형태로 사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로마법 이후에, 로마 시대 이후에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공법하고 사법인데 한자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공법, 그리고 이렇게 사법,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썼는데 공법이다라고 하는 건 왜 필요하냐? 어떤 가치 체계를 공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공법은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을 공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말이죠. 국가보다는 국민이 더 상위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 공법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위 가치체계가 더 상위의 가치체계, 즉 아래 것이 윗분들을 규제한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률 규정이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법체계가 공법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법체계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이 사법이다라고 하는 건 자, 과거서부터 물물교환 이후부터 사인,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즉 개인과 개인을 거래한다. 거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래가 계약이죠.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또는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보통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면은 뭐를 거래할까요? 재산을 거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재산, 이 사람의 재산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 또는 화폐라고 하는 화폐 제도가 생기면서 구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인과 이 사인을 보통 앞으로 서술해 나가면서 이자를 보통 이제 갑 또는 이자를 보통 을 이렇게 서술해 나갈 텐데요. 갑과 을이 자신의 재산을 거래한다라고 하는 건 갑이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거래할 것이고 을도 그와 함께 거래할 의사가 있어야 거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법 체계에는 법률 규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법 체계에서는요. 법률 규정보다는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거래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민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 그 법이 민법인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법이다. 이런 걸 일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민법이 끝날 때까지 일반이라고 나오면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건요. 민법이 사법 중에서 일반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사법 체계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반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특별법이 있어요. 그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사법 중에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그 상법은 말이죠.
상인, 즉 법인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사법체계를 상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은 법인 간의 거래관계예요. 근데 법인 간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없고 혹시 그 거래관계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때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법체계에 다 적용되는 게 민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민법은 실체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체법이 대비되는 개념이 절차법인데요.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다. 즉 어떤 것이 권리고 어떤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걸 따져주는 게 실체법이죠. 그래서 실체법이면서 즉 판사가 판단을 할 때 판사가 재판상 분쟁이 됐을 때 판단할 때 참고로 삼는 법이 이규범이다라고 하는 게 실체법.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면서 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을 민법 규정에 맞춰서 민법의 이념에 맞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법을 행위 규범이면서 판사가 이걸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재판 규범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특징을 이제 잠깐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럼 민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라고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민법은. 그럼 민법이 사법체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이 민법이고 사법체계에 모두에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다라고 한다면 사법체계는 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럼 개인이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거래할 것이냐? 재산을 거래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법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마 제3법일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제3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 세계 민법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재산을 형성하게 되면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사망이나 기타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재산을 누가 승계받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망 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나 친가들의 친인척들이 아마 재산을 승계를 받을 텐데요. 그 자들의 범위를 정해놓은 법, 그 법이 신분법으로서 가족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법은 보통 이렇게 신분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결국은 가족법이 생기게 된 이유도 재산관계의 승계 때문에 가족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한마디로 재산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재산으로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재산은 물건에 관한 권리로서 물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를 써서 조금 답답하신 분들은요. 다시 지우고 써드릴까요? 아니죠. 그냥 옆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물권이다라고 하는 건 물건에 관한 권리예요. 권리의 주체로서 인이 즉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떤 물건 자기 소유물에 관한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물에 관해서 물권을 행사할 때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이 물건이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대세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하는 대세권이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침해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이거 자체는요. 한자 구성을 보시면 좀 쉽죠.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채권의 발생 원인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요, 계약의 내용에 정한 그대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일정한 권리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의무도 부담하지만 각각에 따른 권리도 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 갑소유 물건이다. 라고 하면은 을은 갑에게 권리의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갑은 을에게 권리의 대금의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권리의 이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의무도 부담해야 되죠. 갑은 그와 상응하는 등기 이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을은 자기의 권리와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권리들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했어요. 갑은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을은 또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해서 보통 채권을 급부청구권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에 대한 급부청구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대세권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 대인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침해했을 때만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보통 이렇게 물권과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가족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은요. 어떤 자들이 가족관계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가족관계는 친족법 그리고 이러한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재산을 승계받는다. 그래서 상속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친족과 상속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법인데 가족법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공통된 단어가 보입니다. 권이라고 하는 거. 권은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권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이 권리다라고 하는 걸 물권에서도 권리를 자세히 기술하고 채권에서도 자세히 기술한다 그러면 법이 너무 두꺼워져요. 법의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 기술상의 편의, 법 기술상의 어떤 기술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부분, 즉 권리에 관한 부분만 싹 뽑아갖고 별도로 기술하게 되면은 채권 분야도 양이 적어질 테고요. 물권 분야도 양이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만 쫙 뽑아서 모아놓은 것을 보통 총칙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총칙의 핵심 내용은 권리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공통적인 내용을 뽑아놨을 테니까요. 그래서 권리에 관한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또 총칙에는요. 우리 민법 전체에 흐르는 일반적인 정신과 민법의 적용 범위를 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걸 통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통칙. 그래서 우리 민법에 통칙과 관련된 규정은 민법 제1조로서 법원과 관련된 규정하고요. 민법 제2조로서 신의칙과 관련된 신의성실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이 통칙적 규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 제3조부터는요. 그럼 권리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변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총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구성